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과 함께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7월, 1년의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데요. 경기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었죠.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5월 금리를 인하했던 한은은 이번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했습니다. 예상대로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상승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선 아직은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또 더불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유지가 유력했던 만큼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이창용 총재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관세율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효과 등으로 2분기 성장률이 일시 높아지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 체계도 미국과의 통상 갈등의 영향이 성장세를 완만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관세 전가와 관련된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유로 지역에서는 낮은 수요 압력과 유로화 강세 등으로 2%를 하회하는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의 일부 진전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로 위험 회피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달러화 지수는 약세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1, 4분기 중에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서 2, 4분기에는 증가 전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호조 지속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가 경제 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향후 성장 경로는 대미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그리고 내수 개선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과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에 대한 관세 수준과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 생산기지인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중국, EU 등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라면 이들 국가들을 통한 간접 효과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매겨지는 관세 효과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장률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국가별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또 경제 심리 개선과 추경의 영향은 어떨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8월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6월 중 소비물가 상승률이 가공식품 가격이 오름세, 농산물 석유 가격 기조효과 등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를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 2.6%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의 안정세 등으로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인 1.9% 수준의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가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에 따라서 투자 심리 호전으로 큰 폭 상승하였으며 장기 국고채 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으로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의 전개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아서 1,300원 중후반을 상당폭 계속 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그간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무엇보다 지난 5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은 추경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와 함께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특히 7월 말까지 3주간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전개 과정을 점검한 후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제로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은 수요 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 무역협상의 전개 양상 등 대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조금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만큼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 데다 재정 및 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진. 안녕하세요. 이시스 남주현 기자입니다. 먼저 3개월 내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또 이번 동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불안, 가계 부채 우려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정부의 6.27 대책 후에 서울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고 은행권 주담대가 신청액이 줄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지금 집값, 가계 부채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2차 추경 규모가 이제 예정보다 크고 그리고 집행 속도도 빠르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통방문에 보면 이제 오늘 소비 개선과 수출 증가에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강조하시긴 하셨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추경 효과와 현재 경제 상황만 볼 때 올해 1%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 말씀드리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4분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의견이셨고요. 나머지 2분은 3개월 이후에도 2.5% 수준으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4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의 효과 등을 좀 살펴보면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2분은 금융 안정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있게 봐야 하는 만큼 3개월 시기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이셨습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남 기자님이 두 번째로는 정부의 6.27 대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는 다른 나라라면 왜 그걸 신경 쓰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특이한 문제인데 현재 저출산 문제에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있고 또 그것이 또 수도권 집중으로의 그 서로 상호 연관관계도 있고 또 그래서 입시 경쟁 이런 사회 문제와 다 크게 관련이 돼 있고 또 그 뒤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90% GDP의 90%에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수준에도 이미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그런 임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경기와 상충 문제가 있는데 경기 진작의 필요를 좀 희생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일단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여기까지 듣고 신성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의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전원 일치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그간 기준금리 인하기에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인하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무려 93%가 기준금리 유지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기준금리를 유지한 배경은 뭘까요?
네, 무엇보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가 꼽힙니다. 연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수도권 주택거래가 크게 늘었고 여기에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에 따른 막차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 2천억 원 늘었는데요.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만 5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한국은행은 상반기에 급증한 주택거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8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을 부추길 위험이 있겠죠. 또 가뜩이나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6월 27일 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대출을 강하게 묶고 있는데 금리를 낮췄다가는 당국의 대출 규제 대책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보니 이번에는 금리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도 문제지만 이제 경기 침체도 정말 심각한데 지난번엔 이를 이유로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엔 기준금리를 유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예측했는데요. 기존 전망이 1.5%였으니 거의 반토막 낸 겁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조 원이 넘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의 90%가량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이달 중으로 소비 쿠폰 1차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추경으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0.8%로 집계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차 추경까지만 반영된 전망이다 보니 이번 2차 추경의 효과에 따라 1%대 경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려잡고 있는데요. 앞서 골드만삭스는 0.7%에서 1.1%로 전망치를 올렸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도 0.9%로 기존보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재정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긴 셈입니다. 이 밖에 물가 상승률이 2%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제 많이 안정이 되긴 했지만 달러원 환율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1,500원을 바라보다가 최근 들어 1,30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되면서 환율은 비교적 안정되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다음 달 1일로 미뤄진 한미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까지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고요. 또 관세율 인상 등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나오면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면서 단기간에 달러원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관세율 영향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현재 2%포인트 수준인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환율의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어가스나 이제 기준금리 인하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 중으로 그럼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대로 방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장 8월이냐 10월이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 역시 관건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는 이상 섣불리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정부가 내놨던 6.27 대출 규제 대책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이후 가계부채와 집값이 안정되냐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 다음 달인 8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안정 속도가 더디거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 그 다음인 금융통화위원회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추경 집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와 달러원 환율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전에 3,166을 찍고 다시 한번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데요.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오전에도 추가로 상승 중이네요. 네, 코스피가 3,144로 개정한 이후 3,166으로 연고점 기록을 다시 깨고 현재 3,160선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94로 상승 출발한 이후 800선을 향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이 6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200억, 기관이 5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와 LG전자와 LG이노텍 등 전자주 등이 동반 강세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등 HBM 관련주와 우리기술투자 등 비트코인주도 급등하고 있고 주주환원 강화에 하나생명 등 금융보험 관련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한 두산 퓨얼셀은 뛰었지만 기술 이전 계약이 해지된 인투셀은 급락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 내린 1374원에 개정한 뒤 1370원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면서 뉴욕 증시도 날아올랐죠. 네, 다우지수는 0.49% 올랐고 S&P 500 지수도 0.61% 상승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4%로 1%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시총 4조 달러를 처음 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알파벳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1%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기준 11만 2천 달러를 처음 넘어서 비트코인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상장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또 대중국 수출 통제 등 각종 악재도 엔비디아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네요. 네, 현지 시간 9일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164달러 42센트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 4조 1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글로벌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4조 달러 고지에 오른 겁니다. 엔비디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늦은 2023년 5월 시총 1조 달러를 뚫은 뒤 가파른 상승세를 탔고 올해 들어서도 20%나 뛰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붐을 타고 이정표를 세웠다며 지정학적 긴장과 대중국 수출 규제 속에서 이뤄진 랠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음 회계연도에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의 설비 투자 규모가 약 3,5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10% 넘게 많은 규모인데요. 이들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바클레이스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였고 시티그룹도 180달러에서 19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9월 출시를 목표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 AI 칩을 준비 중이고 출시 시점에 맞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다음 달 12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휴전 종료와 또 두 나라의 후속 조치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고 신형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전작보다 한층 얇아진 데다 가격까지 동결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노태문 사장이 이번 신제품에 대해 어떻게 소개했나요? 네, 노 사장은 폴더블 폰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Galaxy Z Fold 7 and Z Flip 7 represent the pinnacle of our innovation, where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challenge one another and work in perfect
harmony. 폴드7의 경우 접었을 때 두께가 8.9mm로 전작보다 3.2mm 얇아졌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인 오포의 파인드 M5와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플립7의 경우 가격 동결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플립7에 최초로 엑시노스 칩이 탑재되면서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보급형 제품인 플립 펜 에디션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5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하고 25일부터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에게 폴더블 폰의 판매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죠. 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방위 위기 속에서 올해 1, 2분기 실적을 견인한 건 모바일 경험 사업부입니다. DS 부문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3분기 역시 MX 사업부의 성과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플립7에 엑시노스를 전량 탑재하고 폴드7에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적용하면서 전작보다 수익성이 좋을 전망입니다. 다만 폴더블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은 변수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3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으나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특히 현재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해지 위약금 없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위약금 면제 혜택에 더해 새로운 보조금 혜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초단기 번호 이동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이른바 초단기 번호 이동 피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SKT의 해킹 구제 대책에 따라서 고객들은 오는 14일까지 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갤럭시 신제품 출시가 15일, 또 단통법 폐지가 22일부터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립 이동 제도를 통한 15일 초단기 번호 이동 환승 팁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한 후에 보름 이후에 다시 SKT로 번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약금 면제와 저렴한 새로운 휴대폰 구매 또 SKT 재가입을 모두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잦은 번호 이동은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번호 이동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재번호 이동은 금지가 돼 있는데요. 다만 부득이하게 번호를 옮겨야 하는 경우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에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 이동을 신청하면 90일 이내에도 다시 번호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후 최소 15일 후부터 재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약정이 없어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알뜰폰 고객들이 매달 달라지는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통사 갈아타기에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SKT 위약금 면제와 이통 3사 간 타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라는 복잡한 셈법 속에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는 소비자까지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은 올 하반기도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상당수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이 상반기에 얼마나 안 좋았나요? 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 값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은 모두 60%를 넘겼고요.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 매출이 7.7%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는 것까지 고민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최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혔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 부재료 부담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경영 환경에 응답자의 43.6%,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 실적의 지속 악화였고요.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 대출 등 자금 사정 악화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15.1%였습니다. 이상호 환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 중에는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평생 생활비를 지급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노후자금과 관련해서 공공신탁 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가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이를 관리 운용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또 병원비나 요양 비용을 직접 결제해주고 사후에는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해주는 일종의 종합 생애 설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이 높은 수수료와 수익성 위주로 운영돼 일반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연금 담보대출은 중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해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올해 3분기 연 2.51%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버론으로 348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공과 숙박,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나는 제주도 여행일 텐데 어떤 피해가 늘고 있나요? 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의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523건 중에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의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 구제 건수의 절반은 항공 관련 피해였는데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항공권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운항지연, 수화물 분실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숙박 관련 피해도 항공 관련 피해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숙박 피해의 72%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는데 사업자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항공기가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해선 이용일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등 취소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등 사고 처리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결혼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등 결혼 관련 비용을 미리 알지 못해서 곤란한 예비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가격 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시기와 지역 등을 설정하면 대략적인 견적을 산출해주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현재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가 공개돼 있는데요. 그래픽 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눈에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 페이지에 결혼 서비스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서울 강남에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조건을 설정하면 이를 조합해서 대략적인 가격을 예측해 준다는 건데요. 가격 분포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어서 소비자가 결혼식을 저렴하게 준비할 것인지, 중간 가격으로 할 것인지, 고급으로 할 것인지 같은 조건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남 A식장에서 B업체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고 싶다 같이 디테일한 업체 설정까지는 어렵지만 향후 제도적으로 업체들의 가격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면 이 같은 부분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조회 시스템은 언제 공개가 될까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내를 목표로 이르면 오는 11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공개된 결혼 서비스 가격 자료가 큰 관심을 받은 만큼 5월, 6월에 추가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로 가격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미즈 정윤영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해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통상과 안보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위성락 실장이 어제 귀국했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결과 브리핑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 과정을 촉진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세나 방위비 분담 같은 현안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우선 관세에 대해선 루비오 장관이 8월 1일 전까지 기회가 있는 만큼 합의를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맡은 사람들은 관세, 비관세 장벽에 몰입해 사안을 보고 있다며 미국 측의 한미 동맹 전반을 시야에 두고 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방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협의 과정에서 논의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5월까지 54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데다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엔 빚이 1,300조 원을 넘길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나라 살림이 많이 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5월 말 기준 재정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 수지가 54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20조 2천억 원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총 수입이 총 지출을 크게 웃돈 영향인데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5월 누적 기준 42조 7천억 원으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직전 해보다 14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해외 주식 확정 신고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 역시 58조 원 가까이 거치며 6조 2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총 지출은 315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추경안이 반영된 수치인가요? 네,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 동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5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7조 8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중앙정부 채무는 2022년 1,000조 원을 넘긴 뒤 이듬해 8월 1,100조 원을 돌파했고 2년도 채 안 돼 1,2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2차 추경안이 반영되면 당장 순수빚만 25조 원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을 통해 올해 나라 빚이 1,30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불면서 유명 기업의 이름을 붙여서 스테이블코인의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기업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른바 상표권 사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됐나요? 네, 지난달 27일 특허청 키프리스에 신세계 스테이블 코인 SSG KRW의 상표권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나 이 상표권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출원한 것으로 신세계그룹은 관련 상표권을 출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신세계뿐 아니라 LG KRW, KT KRW 등 유명 기업의 이름을 딴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이 줄줄이 출원됐고 이 역시 해당 기업들은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이 상표권들이 등록까지 완료된다면 이 기업들이 미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할 시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지는데요. 이를 노리고 상표권을 미리 선점해 추후 기업에 판매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명을 넣어서 상표권을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아직 선점하지 않은 브랜드명을 도용해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사례는 많았지만 상표권이 정식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표지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상표권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만약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등록 예정 공고가 나오면 제3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해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유명 기업의 상표권을 출원하는 건 출원에 드는 비용은 몇만 원 수준으로 해당 기업에서 양수를 바란다면 이득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어 이를 노린 수법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데요. 특허청은 출원은 접수 개념일 뿐이며 심사관이 배정된 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